지식을 낚는 월간 낚시의 유상훈입니다. 2부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 글로벌 대외관계 전망에 대해서 홍규덕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사태로 최근 이 안보 측면에서는 이제 나토에 의존했던 유럽이 2025년 유럽 합동군 창설에 합의했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안보 지형과 각국의 안보 지형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사태로서 나토가 조금 더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 자신들끼리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실 겁니다. 유럽과 미국의 어떤 합동 작전이 전개되는 것이 나토의 운용 방안이고요. 또 나토는 또 대외국 협력국이라고 해서 대한민국까지도 호주까지도 이렇게 다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아직 허용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접경 지역에 있는 많은 나토 회원국들, 나중에 들어가는 국가들이 헝가리라든지 폴란드가 있고요. 또 발트 3개국이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래서 이런 3개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나토가 8개 여단 정도를 좀 더 강화해서 이 주변국을 좀 확고하게 지켜내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실질적인 침략을 통해서 이번에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속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심지어는 저 위에 있는 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던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스웨덴이라든지 또 핀란드 같은 국가도 굉장히 중립을 표명하는 국가지만 이번에 탄약을 보내고 또 80년의 전통을 깨고 그렇게 무기도 지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토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정말 더 이상 이런 좋은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나토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이 나토가 실질적인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EU라는 거와 나토는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EU는 오히려 정치적이고 또 나토가 군사적인 측면이 있다면 EU는 인간 안보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또 중립국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 EU는 결속력이 더 약했죠. 그래서 이번 EU도 이번에 보겔이라든지 이런 EU의 높은 결정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또 입장들을 보면 이번 기회에도 EU도 좀 더 강화해야겠다. 그래서 EU가 더 신속 대응군을 만들자는 얘기를 맨날 반복한 지가 10년이 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EU도 신속 대응군, 근데 이제 숫자가 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속 대응군 하면 굉장히 한 1개 사단 정도 될 것 같은데 5,000명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10년을 넘게 끌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러면 신속 대응군을 해서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이런 걸 구원할 수 있는 병력을 확보하자 해서 아마 거기도 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와 함께 이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향후에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까요? 그리고 이번 사태가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향후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태를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흔히 이게 EU의 문제, 나토의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정말 손에 땀을 쥐고 쳐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 중국하고 북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냐? 이 중국, 북한은 러시아가 해왔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전쟁, 또 그레이존, 회색지대 전쟁 전략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0년부터 미국이 교리 차원에서 굉장히 분석을 하고 열심히 이것을 팔로우업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서 분주해 왔었는데 참 쉽지 않아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에서
이 임계점을 넘지 않는 겁니다. 전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가지 않으면서 그 각종 가짜 뉴스라든지 위협이라든지 심리전이라든지 여론전을 섞어가면서 적을 그 공포에 몰아넣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 나라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어느새 그 상대방의 영향력을 동원해서 그 나라의 그 주요 결정 체계를 무너뜨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병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2008년 조지아 사태 때도 그랬고 2014년 크리미아 반도 때도 통합을 할 때도 결국은 친러시아계 사람들이 국민 투표를 바로 며칠 뒤에 해서 하는 사이에 이미 주권은 러시아로 넘어간 겁니다. 이건 피 한 방울 안 터뜨리고 그 다음에 겁만 주고 위협을 함으로써 이쪽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효과적인 전략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그러고 그걸 왜 회색이라고 그러냐면 그레이 존이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미국이 만든 단어입니다. 신조어인데 이거는 빨강도 아니고 그 파랑도 아니고 어떤 이거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불지부식간에 모든 게 통제가 끝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색지대라고 얘기하고 이걸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남중국해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인공섬을 만들고 거기를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역사적으로 여기는 우리 거라고 얘기하고 계속 겁을 줍니다. 그러면 다른 작은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면 용감하게 대항하는 국가도 있어요. 베트남처럼. 또 일부 또 필리핀도 그랬고요. 인도네시아도 그랬고. 그런데 그 강대국 중국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결과적으로 결국 거기서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걸 기정사실화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회색지대 전략과 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기정사실화, 페타콤폴리라고 하는데 불어로. 그래서 저쪽에서 반응하거나 저쪽에서 하다가 그 항의하지 않으면 그걸 기정사실화하는 거예요. 본 질문에 들어가면 그 중국이 지금 가장 그 노리는 것이 대만에 대한 그 고립화, 미국과 주변 국가로부터 대만을 고립시키고 자신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우크라이나의 성공 여부는 중국이 앞으로 대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 유의해서 봐야 되고 이 어떤 코스트가 들어갈 것이냐도 보지만 어떤 상대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냐를 아마 면밀히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저희들이 이번 사태는 한국과 또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에 관련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여러분 그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 경제 분석가 중에 니알 퍼거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엔 하버드에도 계셨다. 영국 분이세요. 근데 뭐 아주 통찰력이 굉장하신 분인데 예지력이. 근데 이분이 앞으로 그러면 작년에 아주 큰 좋은 책을 썼습니다. 대재앙, 캐타스트로피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대재앙이라는 책에서 그러면 2022년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재앙은 뭘까? 이분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대만 침공이 그 이론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격적인 침공이 가능할 것이다. 왜? 시진핑도 푸틴처럼 그 권력을 지금 확대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 전격적인 그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니알 퍼거슨 교수가 거기서만 끝이지 않고 자기가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대요. 그래서 니알 퍼거슨 교수한테 그러면 뭐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했더니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가 제일 궁금하대요. 바로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강 건너 불구경. 항상 우리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네. 야, 이거 우리가 저 바깥에 큰 고래들이 싸울 때 잘못 끼어들었다가 우리가 큰일 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바로 문 앞에서 대만이 공격을 받았을 때 한국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결국 국제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도울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굉장히 열세에 있는 젤렌스키가 어떻게 국제사회의 응원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버텨나가는지를 본다면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대만 문제 또 이 회색지대 전쟁 또 이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위험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태 이전 글로벌 흐름을 보면 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좀 확산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 이 패권 갈등, 지역별 블록화, 그리고 신냉전 국면까지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대외 관계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자기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경제 안보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무너뜨리고 중국에 앞서기 위해서는 AI 또 이런 빅데이터 이런 신기술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그것을 미국이 굉장히 소홀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기들이 그 우위를 차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또 그런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역대 그런 적이 없었어요. 45년 이후에 미국이 우리 전략하는 사람들끼리는 우리 뭐 SCM이다, MCM이다 해서 한미 간에 회의를 많이 하지만 기업 CEO들, 그 대표들을 4번이나 초대를 했습니다. SK 뭐 특정 회사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LG가 되든 삼성이 되든 그래서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요? 2021년에 백악관에서 안보 전략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CEO들 4분을 4개 기업을 불러서 계속 그 공급망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중국의 도전으로부터 이겨낼 것인가 이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2022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제는 국가 안보라는 것은 경제 안보가 굉장히 우위를 차지한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한테 그만큼 기회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무역 이런 얘기를 해서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장이 열린다.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 또 눈치를 봐요. 그렇게 어느 편에 쓰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회인데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빼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처음에 많이 조심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원유를 갖고 자원을 갖고 있는데 거기 믿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천히 행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나머지 국가들이 다 줄을 섰는데 23개 국가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동맹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있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나중에 우리가 올라탔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만한 우리가 위험 부담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만한 기회가 안 생긴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것은 대한민국한테는 유일한 기회자, 우리한테 생명선이다. 그래서 여기는 적극적으로 올라타야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말 남일 같지 않습니다. 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이 생존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국방 측면에서는 좀 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2030년, 40년을 가면서 우리는 지금 40만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최근에 국방부 영역보고서에서 32만이 위험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가 병력 자원이 부족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 기간에도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모병제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실 때 가장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게 우크라이나가 91년에 그 병력이 78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만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모병제가 앞으로는 그 국방을 과학화하고 선진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만든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들이 2014년에 징병제를 철폐했어요. 그 징병제를 철폐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병제가 되면 그 모병을 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월급을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우크라이나 경제가 월급이 봉급이 러시아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병사들을 확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8개월 만에 다시 징병제를 부활했어요. 근데 이미 실패는 다 데미지는 간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아무리 어느 나라를 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국방 혁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놀라워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온 대차대조표를 보니 이번에 러시아도 굉장히 어려운 점을 발견했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국방개혁, 국방혁신은 과학화, 선진화한다는 표 아래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꼭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병력 감축, 또 모병제에 대한 지나친 기대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병력이라는 병력은 다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아마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가진 게 120만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게 북한이고 또 중국은 여러분 말도 못하게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가 우리가 30만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 과학화하니까 상관없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과학화, 선진화 이런 것만 지향을 하지만 실제로 그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이 단결할 거며, 또 우리 지휘부는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지,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군과 협조해서 그 만약에 이런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우리가 승전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마음가짐을 다지는 아주 좋은 하나의 그 우리한테는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홍규덕 교수님 모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향후 글로벌 정세 전망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확한 설명과 깊이 있는 의견 주셔서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의 월간 낚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